한여름의 태양이 산악지대의 공기를 유리처럼 뜨겁게 달구고 있었다. 강원도 북진군 깊숙한 계곡 한가운데 자리한 청학부대 12연대 훈련 연병장은 뜨겁게 달궈진 철판처럼 열기를 내뿜었다. 그 한복판. 낡아 벗겨진 페인트가 덕지덕지 붙은 철제 기둥 하나에 한 여군이 양팔이 묶인 채 서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한서윤 이병. 전투복은 이미 제 기능을 잃은 지 오래였다. 쪽쪽 찢겨 나가 견장 밑이 드러나 있었고 진흙과 먼지, 땀, 피가 뒤범벅된 상태였다. 한쪽 무릎은 퉁퉁 부어 오르고 있었고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부어올라 있었지만 단 하나 그녀의 두 눈만은 꺼지지 않은 불씨처럼 깊게 빛나고 있었다. 그 눈빛은 난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라는 무언의 선언처럼 보였다. 그녀 앞에 서 있는 남자. 장태호 상사는 그런 눈빛을 누구보다 싫어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이놈의 년이. 장태호는 짧고 건조한 목소리를 내뱉으며 서윤의 머리채를 사정없이 틀어주었다. 머리가 갑자기 뒤로 젖혀지며 서윤의 목에서 짧은 신음이 튀어나왔다. 그 잘난 눈빛 좀 보자. 머리를 더 뒤로 젖히며 그는 피식 웃었다. 그 웃음은 기분 나쁠 정도로 천천히 번져나갔다. 그의 두 눈에는 오만함과 폭력에서 오는 희열이 섞여 있었다. 넌 오늘 네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똑똑히 알게 될 거다. 장태호가 고개를 까딱하자 옆에서 지켜보던 배종민 하사가 움직였다. 그는 차량 뒤편 공구함에서 휴대용 토치를 꺼내와 스위치를 켰다. 스익. 처음엔 가느다랗게 떨리던 파란 불꽃이 점점 더 커지며 사납고 단단한 줄기로 변했다. 바람이 조금만 지나가도 꺼질 듯 약해 보이지만 가까이 가져가면 누구든 공포를 느낄 만큼 뜨겁고 잔인한 불꽃. 배종민이 물었다. 상사님, 정말 이 정도까지 해야 합니까? 왜 겁나냐? 장태호가 배종민의 턱을 쳐들며 비웃었다. 궁이 빠진 애 하나 조지는데 이 정도도 못해 너도 똑같이 처벌받기 싫으면 똑바로 해. 배종민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순간적으로 흔들렸지만 이 부대에서 장태호의 권력은 중대장보다 더 강하다고 알려져 있었다. 감히 불복종하는 것은 곧 인사불이익, 더 나아가 진급 불가를 의미했다. 결국 그는 입을 닫았다. 장태호가 토치를 집어들며 말했다. 한서윤, 너 오늘 후회하게 될 거다. 불꽃이 그녀의 얼굴 앞으로 다가왔다. 순식간에 열기가 피부 위로 밀려왔다. 서윤은 이를 악물었다. 입술이 터지며 피 한 줄기가 고였다. 장상사님, 정말 이건 서윤이 말하려 하자 장태호가 그녀의 뺨을 후려쳤다. 뿅. 그녀의 머리가 옆으로 휘어졌다. 하지만 아무런 비명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오른쪽 뺨에서 느껴지는 맹렬한 통증과 그 통증을 견디는 침묵만이 있었다. 부하가 상관에게 대드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지금부터 뼈저리게 느끼면 돼. 장태호는 토치를 천천히 머리카락 쪽으로 가져갔다. 불꽃이 가까워질수록 서윤의 머리카락은 먼저 열기를 느끼고 미세하게 움찔했다. 순간 코를 찌르는 타는 냄새가 퍼졌다. 칙. 머리카락의 끝이 먼저 불꽃을 먹었다. 검은 실타래가 금방 까맣게 오그라들고 타다 남은 채가 바람에 따라 부서져 떨어졌다. 그러나 서윤은 끝내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입술만 더 깊이 깨무는 것으로 참았다. 그녀의 두 눈은 붉게 충혈됐지만 눈물도 흐르지 않았다. 오히려 장태호가 짜증을 냈다. 아직도 말이 없네. 우리 훈련병들보다 배짱은 좋네. 그는 서윤의 머리카락 일부가 타들어간 모습을 보고 고개를 갸웃했다. 너 진짜 어디서 단단히 잘못 배웠구나. 좋아. 그럼 오늘 확실히 알려줄게. 그리고 토치를 더 가까이 가져갔다. 그때였다. 멀리서부터 어떤 병사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막사 뒤로 사라졌다. 아무도 그를 신경 쓰지 못할 만큼 장태호의 폭력은 이미 지옥처럼 집중되어 있었다. 그 병사는 김진석 일병 서윤과 함께 입대한 동기였고 지금 이 순간 서윤의 비명을 대신해 떨고 있는 사람이었다. 김진석은 손을 떨며 자신의 전투복 안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부대 규정상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개인 휴대폰이었지만
그는 이미 공포와 분노에 의해 규정을 초월하고 있었다. 부디 받아주세요. 제발. 떨리는 손가락으로 단 하나의 번호를 눌렀다. 그 번호는 이 부대 누구도 모르는 번호였다. 서윤이 한 번도 말한 적 없지만 그녀가 어렴풋하게 제일 아끼는 사람이라고 언급했을 때 진석은 우연히 메모해둔 번호였다. 그리고 그 번호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건드리면 안 되는 인물에게 연결되려 하고 있었다. 동시에 지하 60m 아래 전략특수작전본부 통제센터. 수십 개의 스크린에서 눈부신 빛이 쏟아지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긴박했던 작전이 이제 거의 종료되고 장교들은 한도윤 중장의 다음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한도윤의 전투복 안주머니가 진동했다. 우웅. 지휘실 내에서 개인 휴대폰이 울리는 소리는 누구라도 긴장하게 만들었다. 더군다나 그 휴대폰은 사령관의 개인 직통번호였다. 모든 시선이 한도윤에게 쏠렸다. 도윤은 잠시 망설였다. 이번 작전의 보고를 받아야 할 시간이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스멀스멀 불길한 예감이 피어올랐다. 그는 손을 들어 작전 장교들을 제지하고 지휘실 한쪽 방음 공간으로 이동해 전화를 받았다. 누구지? 그는 군인답게 간단 명료하게 말했다. 그러나 그 대답은 예상을 뛰어넘었다. 이 사령관님 맞습니까? 한도윤 중장님. 절박한 울음 섞인 목소리, 젊고 두려움에 찬 목소리였다. 한도윤의 미간이 좁혀졌다. 내가 맞다 누구냐? 저는 한서윤 이병의 동기, 김진석 일병입니다. 지금 부대 안에서 서윤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한도윤의 폐속으로 차가운 공기가 거칠게 들어갔다. 서윤. 딸의 이름이 전해지는 순간 두개골 뒤쪽에서 벼락처럼 전기가 튀었다. 천천히 말해라. 정확히. 그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장태호 상사랑 배종민 하사, 그 사람들이 서윤이를 창고로 끌고 가서 지금 연병장으로 끌고 나와 머리카락에. 그 순간 김진석의 목소리 뒤에서 고함과 함께 둔탁한 타격음이 들렸다. 이 새끼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페어킹, 애왁. 그리고 통화는 끊겼다. 기계가 끊어졌음을 알리는 냉정한 소리가 그의 귓가에서 길게 울렸다. 한도윤은 휴대폰을 귀에 댄 채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통제센터는 수만 번 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모든 이가 눈치챘다. 사령관의 평소와 다른 공기, 그리고 지금 그의 몸에서 피어오르는 살기 어린 기운을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냉철한 전략가가 아니라 딸이 위험에 놓였다는 사실만으로 눈이 뒤집힌 아버지라는 것. 한도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표정은 돌처럼 굳어 있었고 그 안에 있는 감정은 모두 꺼져 있었다. 단 하나, 분노만 남아 있었다. 김소령. 그의 목소리는 마치 지하에서 울려오는 굉음처럼 낮고 무거웠다. 김소령은 저도 모르게 자세를 바르게 폈다. 예, 사령관님. 지금 당장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한다. 지휘 통제권은 부사령관에게 임시 이양. 숨을 고르듯 짧은 침묵이 지나갔다. 사복으로 갈아입겠다. 내 개인차를 정문 앞으로 가져와라. 운전은 내가 한다. 김소령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사령관님, 그건 절차상, 이건 사령관의 명령이 아니다. 그의 시선이 허공을 찔렀다. 아버지의 명령이다. 그 말은 지휘실 전체에 칼날처럼 날아가 꽂혔다. 5분 안에 준비해라. 대답을 들을 필요조차 없이 한도윤은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서윤아, 아빠가 간다. 지하 통제센터의 두꺼운 방폭문이 뒤에서 천천히 닫히며 낮게 울리는 쇳소리를 남겼다. 문 하나를 지나자 공기가 달라졌다. 인공냉기가 가득했던 지하와 달리 지상으로 올라오는 계단에는 약간의 습기와 흙냄새가 섞여 있었다. 한도윤은 계단을 한 계단씩 차분하게 올랐다. 발걸음은 느리지 않았다. 그러나 서두르는 기색도 없었다. 그의 눈빛만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전장으로 나가는 병사의 눈이군.
우연히 마주친 헌병 하나가 그런 생각을 했지만 입을 열 엄두도 내지 못한 채 거수경례만 올렸다. 충성. 한도윤은 그를 스쳐 지나가며 짧게 고개만 끄덕였다. 지금 예의를 갖출 여유도 그럴 필요도 없었다. 지상 출입구를 나서자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한낮의 뜨거운 열기는 식었지만 대신 축축한 산바람이 땀에 젖은 전투복 사이로 스며들었다. 멀리 주차장 쪽에서 헤드라이트 하나가 켜져 있었다. 검은색 지휘 차량. 범퍼 옆에는 별 3개가 새겨진 작은 성판이 달려 있었다. 차문 옆에 선 김소령이 빠르게 다가왔다. 사령관님, 차량 준비 완료됐습니다. 본부에서 청학부대까지 최단 경로로 이동하면 아니다. 도윤은 지휘 차량을 힐끗 보기만 하고 바로 고개를 돌렸다. 저건 필요 없다. 김소령이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사령관님, 지휘 차량을 이용하시는 편이 안전과 경호, 그리고 유사시 지원 체계 연결에 지금부터 나는 사령관이 아니다. 한도윤이 차분하게 말했다. 그 말이 끝나자 잠시 주변 공기가 가라앉았다. 청학부대에 도착하는 순간 내 별 3개는 오히려 족쇄가 된다. 위에서 바짝 조여 올 것이고 그놈들은 어떻게든 진실을 덮을 명분을 얻게 되겠지. 그는 고개를 들어 멀리 주차장 구석을 바라보았다. 가로등도 닿지 않는 어두운 구석. 그늘처럼 서 있는 오래된 국산 세단 한 대가 눈에 들어왔다. 저기 내 차 있지. 예, 사령관님 개인 차량. 점검 끝났습니다. 좋아. 한도윤은 짧게 대답하고 별 3개 달린 지휘 차량을 지나쳐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군화 밑창이 아스팔트 위를 밟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다. 김소령은 그 뒷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서늘함을 느꼈다. 저건 군인이 아니라 사냥을 나가는 짐승이군. 낡은 세단 앞에 선 도윤이 손잡이를 잡자 살짝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문짝은 군 지휘 차량과는 비교도 되지 않게 가벼웠다. 하지만 그에게 이 차는 전장으로 나갈 때 입는 낡은 갑옷과도 같은 존재였다. 김소령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령관님, 그래도 목적지와 도착 예상 시각 정도는 보고해 주시면. 보고하지 마. 도윤은 뒷문을 열어 전투복 상의를 집어 던지듯 던져 넣고 나서 조수석 쪽을 힐끗 돌아보았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몰라야 한다. 나중에 누군가 묻거든 이렇게 말해라. 사령관이 급한 개인 사정으로 잠시 자리를 비웠다고. 하지만 김소령, 도윤이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여느 때처럼 냉정한 듯 했지만 그 안에 깃든 감정은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종류였다. 이건 작전이 아니다. 내가 딸을 구하러 가는 길이다. 예. 그리고 혹시라도 오늘 밤 내 선택 때문에 본부가 흔들리더라도 너는 내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해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사람도 필요한 법이다. 김소령은 목구멍이 꽉 막힌 듯 답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오랫동안 전설로만 바라보던 인간이 지금 눈앞에서 한 명의 아버지로 서 있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좋다. 한도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운전석에 올라탔다. 문을 닫는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울렸다. 시동을 걸자 오래된 엔진이 가볍게 숨을 한번 몰아쉬듯 털렸다. 부릉. 지휘 차량보다 훨씬 조용하고 그래서 더 은밀해 보이는 소리였다. 기어를 넣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본부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깊은 밤 건물 위로 떠 있는 별들은 구름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다. 희미한 달빛만이 건물 윤곽을 어슴풀에 드러내고 있었다. 별 3개쯤. 오늘 밤 내게 아무 소용이 없지. 그는 그 생각과 함께 핸들을 틀었다. 차는 천천히 앞으로 나가더니 곧 본부 담장을 돌아 크게 회전해 정문을 향해 나아갔다. 경비병이 차를 보고 거수경례를 올렸다. 충성. 수고 많다. 한도윤은 아주 짧게 그렇게 말하고 정문을 빠져나왔다. 철문이 뒤에서 닫히는 소리가 거꾸로 귀로 밀려 들어왔다. 드르륵. 이제부터는 나라의 사령관이 아니라 한 명의 아버지의 밤이었다. 도로 위는 생각보다 한산했다. 시간은 이미 자정을 훌쩍 넘긴 듯 했다.
고속도로 진입로로 들어서자 가로등이 일정한 간격으로 도로를 비추며 이어졌다. 한도윤은 몇 년째 사용하던 내비게이션을 켜지 않았다. 청학부대로 가는 길은 그의 머릿속에 더 정확하게 새겨져 있었다. 가속 페달을 밟을 때마다 엔진이 낮게 울부짖었다. 계기판 바늘은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속도를 올렸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속도와 상관없이 끊임없이 왔다 갔다 흔들리고 있었다. 우선 도착 시간. 이 시각이면 청학부대는 야간 점호와 취침이 끝났을 시간. 연병장은 사람의 눈을 피하기 좋은 곳이지 장태호 같은 종류의 인간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무대. 그는 운전하면서도 부대 구조도를 머릿속에 빠르게 그렸다. 정문, 본부 중대, 창고, 연병장, 막사 배치. 몇 번의 방문 동안 무심코 스쳐 지나갔던 모습들이 이제 하나의 전술 지도처럼 정리되고 있었다. 문제는 시간이군. 딸이 어떤 상황인지, 목숨이 위험한 수준까지 갔는지 그는 알지 못했다. 불안감이 심장 밑바닥부터 끌어오르려 할 때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숨 고르고 생각부터 해라. 스스로에게 그렇게 명령하듯 중얼거렸다. 어느 순간 대시보드 위에 떨리듯 놓인 자신의 손이 눈에 들어왔다. 손등 위로 굵은 혈관이 튀어나와 있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얼마나 강하게 핸들을 쥐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손가락을 한 번씩 풀었다 다시 쥐어보며 그는 힘을 다시 조절했다. 그러다 불현듯 왼쪽 손목에 걸린 작은 실팔찌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분홍색과 하얀색이 섞인 조금은 유치해 보이는 실팔찌였다. 얼마 전 서윤이 훈련소 들어가기 전에 건네준 것이었다. 아버지도 전장 나갈 때는 부적 같은 거 하나쯤 필요하잖아요. 그때 그는 웃으며 말했었다. 아버진 총알보다 강해서 이런 건 필요 없는데. 그러자 서윤은 입을 삐죽 내밀고 답했다. 그래도 제가 묶어드리고 싶어요. 이거 차고 계시면 아버지도 좀 덜 위험할 것 같아서요. 기억 속의 딸 목소리가 밤도로 위에 겹쳐져 들려오는 듯했다. 한도윤은 살짝 고개를 흔들었다. 눈앞이 흐려지는 것을 애써 참았다. 감상에 빠질 시간 없다. 그는 짧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다. 다시 계기판을 확인했다.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국도로 진입하자 가로등이 뜸해지기 시작했다. 도시의 넌사인과 불빛은 어느새 모두 뒤로 흘러가고 창밖에는 어둠과 산의 그림자만이 남았다. 곡선 도로를 따라 차가 휘어질 때마다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움켜쥐는 소리가 낮게 울렸다. 라디오도 음악도 틀지 않았다. 지금 그의 곁에 있는 소리는 엔진음과 바람 소리뿐이었다. 그 소리마저도 멀게 들렸다. 머릿속에는 자꾸만 한 장면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다. 훈련소 입소 날. 논산 훈련소 입구는 여느 때처럼 작은 축제와 같았다. 각기 다른 표정을 한 사람들. 그러나 결국 하나의 감정으로 모이는 곳.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야 하는 불안과 슬픔, 그리고 묘한 자부심. 한도윤도 그날 그들 사이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누구보다 조용한 사람이었다. 아내는 벌써부터 손수건을 쥐고 눈가를 훔치고 있었고 서윤은 대수롭지 않은 듯 활짝 웃고 있었다. 어때 어울리지 않아요? 그녀는 새로 받은 훈련병 전투복을 몇 번 털어내며 자신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다. 머리 자른 건 어때요? 아버지 머리보단 예쁘지. 한도윤은 그 말에 비로소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 머리는 기능성이고 너 머리는 그렇다. 실용성. 그게 무슨 차이예요? 별로 차이 없다. 둘은 한동안 그렇게 실없는 농담을 주고받았다. 그러나 입구에서 입소 시간 10분 전이라는 방송이 나오자 공기 전체가 조금씩 무거워졌다. 아내가 결국 서윤을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밥은 꼭꼭 씹어 먹고 밤에 춥지 않게 잘 덮고 자고 어디 아프면 바로 말하고 엄마가 더 훈련소 들어가야겠네. 서윤이 웃으며 엄마 등을 두드렸다. 나 금방 다시 나와. 그리고 여기보다 더 힘든데도 아버지는 잘 다녀오셨잖아. 난 그거보다 조금만 덜 힘들게 다녀올게. 그 말을 듣고 아내는 더 크게 울기 시작했다. 한도윤은 그런 둘을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가 서윤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서윤아, 네, 아버지. 갑자기 진지한 음성에 서윤도 자연스럽게 자세를 고쳐 세웠다. 그는 잠시 입술을 다물고 뭔가를 골라내듯 단어를 모았다. 아버지는 내게 싸우는 법을 가르쳤다. 위협을 마주했을 때 피하지 않는 법. 상대가 더 커 보여도 물러서지 않는 법. 네. 하지만 아버지는 한 가지는 가르치지 않았다. 서윤의 눈이 조금 커졌다. 부당함에 침묵하는 법. 그의 눈동자에 흔들리는 감정이 잠시 비쳤다가 사라졌다. 군대는 규율과 명령으로 움직이는 곳이다. 그래서 때로는 부조리가 규율의 얼굴을 하고 나타난다. 그럴 때 네 양심이 이건 아니다라고 말하면 그때는 네가 배운 모든 걸 걸고 맞서 싸워라. 그는 말끝을 강하게 눌렀다. 침묵은 약해 보여서가 아니라 악에게 가장 좋은 밥이 된다. 알겠느냐? 서윤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 속에는 묵혀두었던 후회와 죄책감, 그리고 걱정이 뒤엉켜 있었다. 그러다가 서윤은 해맑게 웃었다. 당연하죠. 제가 누구 딸인데요. 그 말에 한도윤은 가슴 어디선가부터 묵직한 통증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걸 애써 삼키고 서윤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었다. 그래, 아버지가 못했던 싸움까지 대신해다오. 그것이 그가 딸에게 건네준 마지막 조언이었다. 현재로 돌아와 곡선 도로를 도는 동안 그 기억이 그의 머리를 사정없이 후려쳤다. 책. 손목에 걸린 실팔찌가 대시보드에 한 번 부딪혔다. 아. 그는 짧게 숨을 내뱉었다. 핸들 위에 이마를 살짝 기댔다가 바로 자세를 고쳐 앉았다. 내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너는 지금 싸우고 있겠지. 입술 끝에서 씁쓸한 웃음이 번졌다. 그래, 넌 내 딸이니까. 그러나 그 웃음은 곧 깊은 후회로 뒤바뀌었다.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너는 그냥 눈 감고 입 닫고 그저 버티는 법만 배웠을지도 모르지. 차는 어느새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와 있었다. 가로등이 완전히 사라지고 달빛과 헤드라이트가 유일한 빛이 되었다. 도로 옆으로는 까만 나무 그림자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산인지 어디까지가 밤하늘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였다. 잠시 후 그의 시야 어딘가에 작은 불빛이 잡혔다. 언덕 아래쪽 어둠 속에서 멀리서 깜빡이는 붉은 불빛. 부대 정문의 경계등이었다. 청학부대는 민간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지도에서 빈칸으로 표시되는 곳이었다. 지도 위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실제하는 곳. 차가 점점 그 빛을 향해 나아갈수록 한도윤의 호흡이 더 무거워졌다. 그때 계기판 위에 놓인 휴대폰이 진동했다. 웅. 액정에는 알 수 없는 번호가 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 번호가 어디서 온 것인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다. 통화 버튼을 눌렀다. 한도윤입니다. 짧은 침묵, 이어지는 것은 낯설지만 떨리는 목소리였다. 저 혹시 아까 그 전화 받으셨습니까? 누구지? 저 김진석 일병입니다. 잠깐 숨을 돌릴 틈이 생겨서 뒤에서 거친 욕설 소리가 매우 희미하게 들려왔다. 아마도 멀리 떨어진 창고나 막사 쪽에서 울려오는 소리일 것이다. 지금 어디냐? 도윤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본부 중대 뒤편. 탄약고 옆 나무 밑입니다. 연병장 쪽이. 시야는 안 보이지만 소리는 들립니다. 상황 보고해. 김진석은 침을 꿀꺽 삼키고 말했다. 장태호 상사가 이병 한서윤을 연병장 한가운데 세워놓고 휴대용 토치로 머리카락을 태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가닥씩 태우더니 지금은 상당 부분이. 잠시 숨이 멎는 듯한 침묵. 비명은 전혀 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게 상사가 더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 딸의 모습이 너무 선명하게 그려져서 오히려 지워버리고 싶을 정도였다. 다른 가담자들은 배종민 하사 포함 같이 움직이는 병사 2명 더 있습니다. 그리고 저 말고도 멀리서 그걸 몰래 지켜보는 애들이 몇 명 더 있습니다.
그들은 왜 나서지 않는 거지? 무섭습니다. 사령관님, 저도 사실 손이 너무 떨립니다. 그 사람들은 이번만 이런 게 아니니까요. 짧은 말이지만 그 속에는 이 부대에서 오랫동안 쌓여온 공포가 담겨 있었다. 한도윤은 잠시 말을 멈췄다. 차 안에 깊은 정적이 내려앉았다. 좋다. 잘했다. 김일병, 내 애. 네가 지금까지 한 행동, 어떤 규정으로도 처벌받지 않는다. 오히려 가장 군인다운 행동이다. 그 말에 김진석의 목소리가 아주 조금 떨렸다. 사령관님, 전 그냥 무서워서 한 행동일수록 진짜 용기다. 한도윤은 그렇게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어라. 예, 나는 곧 도착한다. 하지만 그 전에 장태호는 분명 내게서 전화가 갔다는 걸 눈치챌 거다. 그때까지 몸을 최대한 숨겨라. 나타날 타이밍은 내가 정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숨을 멈췄다. 끝까지 한 번 더 내게 전화할 기회가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써라. 예. 통화를 끊은 뒤 한도윤은 핸들을 더 강하게 움켜쥐었다. 부대 정문의 붉은 경계등이 이제 눈앞에 훤히 들어왔다. 그때 그는 문득 자신의 차림새를 내려다보았다. 전투복 상의를 벗어 던지고 난 뒤 그는 평범한 셔츠와 바지 차림이었다. 계급도, 훈장도, 군인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 이제 나는 그냥 한 아버지다. 부대 입구를 향해 내려가는 내리막길에서 그는 잠시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였다. 그 순간 생각지 못했던 한 가지가 떠올랐다. 김치. 그는 거의 반사적으로 지금까지의 경로를 되짚어 보았다. 집에 들르지 않고 그대로 부대로 향했음을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아내가 서윤에게 보내려고 준비해둔 김치. 그걸 내가 직접 들고 가야 그림이 완성된다. 그는 짧게 욕설 아닌 욕설을 속으로 삼키며 핸들을 움켜쥐었다. 감정이 앞섰군. 지금이라도 집으로 돌아갈까? 그러나 다시 시간을 계산하자. 머릿속에서 선명한 답이 떠올랐다. 돌아갈 시간은 없다. 한쪽에서는 아버지로서의 후회가 고개를 들었다. 빈손으로 가게 생겼군. 서윤아.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냉정한 지휘관의 계산이 입을 열었다. 김치가 없다고 작전이 틀어지진 않는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정체를 숨긴 채 접근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며 그는 다시 가속 페달을 밟았다. 그때 문득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번쩍 떠올랐다. 집은 돌아가는 길에 들러도 늦지 않다. 그때 꼭 직접 김치를 건네주면 된다. 뭐라 말할지 상상해 보았다. 늦어서 미안하다. 아버지가 네가 좋아하는 김치 가지고 왔다. 그 말을 꼭 하고 싶다는 마음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왔다. 그 말이 이 밤을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희망 같았다. 그렇게 생각하며 정문 앞에 다다랐을 때 위병소 안의 병사가 낯선 번호판의 오래된 세단을 향해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다. 그들의 눈은 경계와 무심함 사이 어딘가에 걸쳐 있었다. 한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차를 정문 앞에 멈춰 세웠다. 이제부터는 진짜 연기가 필요한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영희는 딸의 생사를 좌우할 수도 있는 역할이었다. 위병소의 밝은 형광등이 어둠 속에서 작은 섬처럼 떠 있었다. 강원도 깊은 산속, 다른 모든 불빛은 이미 사라진 뒤였고 이곳만이 부대와 바깥 세상 사이를 가르는 경계선처럼 서 있었다. 낡은 세단이 그 경계 앞에 멈춰 섰다. 엔진 소리가 가라앉자 주변은 잠깐 믿을 수 없을 만큼 고요해졌다. 위병소 안에 있던 2명의 병사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낯선 번호판, 낡은 차, 어두운 색 점퍼를 걸친 중년 남자 1명. 겉보기엔 그저 어디 시골에서 찾아온 딸 면회를 온 평범한 아버지 같았다. 누구십니까? 창문을 조금 내리며 한 병사가 물었다. 말투에는 습관적인 경계와 피곤함이 섞여 있었다. 한도윤은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부드럽게 입을 열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이 부대에 복무 중인
한서윤 이병의 아버지입니다. 잠깐, 딸을 좀 보고 가고 싶어서요. 병사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 한서윤, 그 이름은 요즘 이 부대에서 좋은 의미로 회자되는 이름이 아니었다. 병사는 짧게 동료를 힐끗 보았다. 둘 사이에 말 없는 신호가 오갔다. 잠시만 대기해 주십시오. 병사가 통신기를 들었다. 짧은 보고가 오갔다. 연대 본부입니까? 위병소입니다. 한서윤 이병의 아버지라는 분이 오셨습니다. 면회 요청이. 잠시 후 역시 짧게 끊기는 대답이 들렸다. 예, 알겠습니다. 수화기를 놓은 병사가 말했다. 담당 간부가 나올 예정입니다. 잠시만 대기해 주십시오. 그렇습니까? 한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는 조용했고 억지로 예의를 차리려는 듯했다. 그는 잠시 창밖 어둠을 바라보다가 문득 옆 좌석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조수석 빈 시트. 그리고 그 위에 놓인 낡은 쿨러 가방 하나. 도윤은 그제야 그 가방의 존재를 떠올렸다. 아까 집에서 나올 때 아내가 떠오르는 기억. 현관 옆 식탁에 놓여 있던 반찬통. 우리 서윤이 좀이라도 제대로 먹게 해달라 며 아내가 정성 들여 담갔던 김치. 급하게 군복을 벗고 나서려던 그에게 아내가 얼른 들려주었던 쿨러 가방. 혹시라도 가게 되면 이것 좀 전해주세요. 안 갈 거면 내일 택배로 보내던지. 그는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그냥 고개만 끄덕인 채 집을 나섰다. 정신없는 와중에 그 가방을 채 그대로 실어두었고 지금까지 잊고 있던 것이다. 지퍼를 열자 플라스틱 통 하나가 가지런히 들어있었다. 깨끗이 닦인 투명 용기 위에 아내의 송을씨가 붙어 있었다. 우리 딸 서윤이에게. 그 글자를 보는 순간 한도윤의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조여들었다. 그래, 이게 있어야 그림이 완성되지. 그는 통을 조심스레 꺼내 들었다.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는 무게였다. 마치 아내와 딸의 마음을 그대로 품에 안고 있는 것처럼. 잠시 후 위병소 밖 어둠 속에서 각 잡힌 군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다. 공, 공. 두 개의 그림자가 밝은 조명 아래로 걸어 나왔다. 한 명은 다부진 체격에 어깨가 넓게 뻗어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조금 더 왜소했지만 눈빛에서 알 수 없는 불편한 긴장감이 묻어났다. 앞에 선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한서윤 이병의 아버님 되십니까? 그의 가슴에는 장태호라는 이름표가 달려 있었다. 뒤에 서 있던 남자의 이름표에는 배종민. 한도윤은 작게 고개를 숙였다. 예, 그렇습니다. 늦은 시간에 실례가 많은 줄 알지만 혹시 잠깐이나마 얼굴을 볼 수 있을까 해서요. 장태호는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낡은 점퍼, 세월의 흔적이 남은 바지, 손에 든 김치통. 그는 금세 눈빛 속에 비웃음을 띄웠다. 요즘 부모님들은 참 별별 사람들이 다 오시네. 그는 일부러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 아버님, 지금 몇 시인지 알고 오신 겁니까? 부대 규정상. 야간에는 면회가 불가능한 시간입니다. 예, 저도 그건 잘 압니다. 도윤은 최대한 공손한 표정을 지었다. 그렇지만 아이가 훈련소에 들어간 뒤로 한 번도 제대로 얼굴을 못 봐서 게다가 요즘 통연락도 잘 안 되고 그는 손에 든 김치통을 조금 들어 보였다. 아이가 김치를 좋아해서 어머니가 직접 담근 걸 한번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얼굴까지 못 보더라도 이거라도 전해주실 수 있다면. 그 말에 배종민 하사가 잠깐 눈을 피했다. 그의 표정에는 언뜻 난처함이 스쳤다가 사라졌다. 그러나 장태호는 달랐다. 그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김치. 그는 일부러 김치라는 단어를 세게 발음했다. 아버님, 지금 우리 훈련병들이 김치 타령할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여기는 놀러 온 곳이 아닙니다. 그건 알지만 아버님, 여기서 궁의를 바로잡는 건 우리 몫입니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며 도윤의 눈을 바짝 들여다보았다. 솔직히 말해서 말이죠. 아버님 같은 분들이 군생활 더 힘들게 만드시는 겁니다. 애들이 뒤에서 믿고 의지할 구석 있다 생각하니까 버릇이 나빠지는 거예요. 도윤의 손가락이 살짝 떨렸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렇군요.
제가 몰랐던 부분입니다. 제가 너무 아버지 입장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죠. 장태호는 한쪽 입꼬리를 올렸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내려놓으시고 그냥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는 도윤이 들고 있는 김치통을 턱으로 가리켰다. 이런 거 들고 찾아와 봐야 훈련에 방해만 됩니다. 아버님도 딸이 군인이라면서 조금 더 군대를 믿어보셔야지. 그 말 속에는 알아듣기 쉬운 조롱이 섞여 있었다. 한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잠시 말이 없었다. 위병소 안에 있던 병사 둘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다. 조용해진 공기를 깨트린 건 다른 누구도 아닌 장태호였다. 하여튼 그 통이나 여기 놓고 가시면 우리가 나중에 전달해 주든지 하죠. 그는 김치통을 향해 손을 뻗었다. 도윤은 그 손길이 김치통을 잡으려는 줄 알았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퍼크. 장태호의 손바닥이 김치통 옆구리를 세게 후려쳤다. 통은 허공으로 떠올랐다.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한 바퀴. 두 바퀴 공중에서 돌다가 철푸덕 위병소 옆 잔물이 고여있던 흙탕물 웅덩이 한가운데 떨어졌다. 뚜껑이 반쯤 열린 틈으로 붉은 양념물과 배추잎이 흙탕물과 뒤섞여 흩어졌다. 잠깐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위병소 안병사들의 눈이 커졌다. 배종민 하사의 표정은 순간적으로 사색이 되었다. 그러나 장태호는 그 장면을 보며 키득 웃음을 터뜨렸다. 에이, 이런 건 원래 땅의 기운도 좀 먹고 그래야 더 맛있어지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버님? 그는 일부러 도윤의 어깨를 툭툭 쳤다. 아무튼 여긴 군대고 우린 바쁩니다. 이제 돌아가시죠. 그제야 묵묵히 서 있던 한도윤의 어깨가 느리게 떨리기 시작했다. 위병소 안병사 중 하나가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다. 상사님, 그건 좀 너무하신 것 같습. 조용히 해. 장태호가 날카롭게 쏘아보았다. 네가 뭘 안다고 끼어들어. 너도 이참에 같이 궁이 교육받고 싶냐. 병사는 고개를 숙이고 입을 다물었다. 한도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웅덩이 위에 널브러진 김치를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시야에는 김치가 아니라 아내가 새벽까지 깨워가며 다듬었던 배추, 양념을 버무리며 흘렸던 땀, 그리고 통 위에 붙어있던 송을씨가 겹쳐 떠오르고 있었다. 우리 딸 서윤이에게 그 한 줄이 흙에 젖어 천천히 찢어져 내리고 있었다. 어이, 영감님. 장태호가 일부러 더 큰 소리로 불렀다. 그 정도면 충분히 보여줬지 않습니까? 현실 말입니다. 딸이 군대에 왔으면. 아버지도 이제 여기 루루를 좀 배우셔야죠. 그의 어깨를 또 한 번 툭툭 치려는 순간 한도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슬픔도 당혹도 분노도 보이지 않았다. 대신 얼음처럼 차갑고 정지된 표정이 있었다. 마치 모든 감정을 깊은 곳에 묻어두고 표면만 매끈하게 다져놓은 돌덩이 같았다. 장태호 상사님, 그가 낮게 이름을 불렀다. 장태호는 잠시 움찔했다. 뭐야, 이 양반. 내 이름 어떻게 알아? 아까 병장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도윤은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입에 올렸다. 실제로는 김진석에게 들었던 이름이었다. 그는 흙탕물에 빠진 김치를 가리켰다. 방금 상사님이 하신 행동은 군인 개인 소유 물품의 고의적 훼손에 해당합니다. 말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단어는 위병소 안의 공기를 조금씩 바꾸고 있었다. 대한민국 군용물 관리 규정 제14조 2항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사유재산을 훼손하거나 파기해서는 안 된다. 장태호의 웃음이 잠시 멎었다. 뭐라고. 게다가 도윤은 조금 더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의 그림자가 위병소 조명을 등지고 길게 드리워졌다. 지금까지 아버지를 향해 사용하신 언행은 군인 가족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자 위협적인 행동입니다. 군기강 확립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군인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동료 및 가족에 대한 모욕과 위협을 삼가야 한다. 상사님, 아까 하신 말씀들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죠.
위병소 안에 있던 병사들의 표정이 하나둘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동안 막연히 기분 나쁜 행동이라 느꼈던 일들이 실제로 어떤 규정을 어기고 있는지 정확히 들어본 적이 없었다. 지금 낡은 점퍼를 입은 중년 남자가 마치 군법 교육 시간 강사처럼 조항을 하나씩 읽고 있었다. 자, 정리해 봅시다. 도윤이 말을 이었다. 상사님께서 방금 이 자리에서 보여주신 행위는 군용물 관리 규정 위반 1번, 군기강 법 위반 1번. 이 2가지만으로도 군 검찰 기소 사유가 충분합니다. 적어도 감봉에서 심하면 파면까지도. 지금 날 협박하는 겁니까? 장태호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기 시작했다. 협박이 아닙니다. 도윤은 담담하게 말했다. 사실관계를 법적 관점에서 설명해 드린 것뿐입니다. 상사님께서도 군인 아니십니까? 그가 한 걸음 더 다가서자 장태호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났다. 주먹을 꽉 쥔 손등에서 핏줄이 도드라져 보였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분노보다 먼저 본능적인 불쾌감과 당혹이 올라오고 있었다. 도윤은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아주 조금 비틀어 위병소를 둘러보았다. 여기 있는 병사분들 다 들으셨죠? 병사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꾸벅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이 일이 혹시라도 그대로 묻히게 된다면 그는 말을 흐렸다가 아무렇지 않은 듯 덧붙였다. 저도 할 수 있는 선에서 좀 더 상위 기관에 문의해 볼 생각입니다. 상위 기관이라는 말에 장태호의 표정이 강하게 일그러졌다. 이 영감탱이가 지금 나를 뭘로 보는 거야. 그는 이를 갈며 중얼거렸다. 좋습니다. 한도윤이 먼저 한 발 뒤로 물러났다. 제가 너무 늦게 온 것도 사실이고 원래 규정상 안 되는 걸 부탁한 것도 맞습니다. 김치는 생각보다 잘 못 지켜줬네요. 그는 흙탕물에 빠진 김치를 쳐다보며 짙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 속에는 실패한 가장으로서의 자책과 한 사람의 군인으로서의 분노가 함께 섞여 있었다. 그러니 오늘은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그는 허리를 굽혀 땅에 떨어진 송울씨 조각 하나를 주워 들었다. 흙이 묻어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이미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 주머니에 그 종이 조각을 넣고 천천히 몸을 돌렸다. 아, 상사님. 차로 돌아가던 그는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았다. 이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만 기억해 두십시오. 그 말은 위협이라기보다 선언처럼 들렸다. 장태호는 그가 떠나는 모습을 씹어 삼킬 듯한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낡은 세단이 시동을 걸고 조용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멍. 테일램프 불빛이 멀어지며 점이 되다가 결국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다. 위병소 안에 있던 병사 둘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서 있었다. 장태호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다. 감히. 그가 낮게 내뱉었다. 감히. 이딴 늙은이가 날 가르치려 들어. 그의 눈꼬리가 붉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배아사. 예, 상사님. 지금 즉시 본부 중대에 연락해. 한서윤 이병. 당장 연병장으로 데려오라고 해. 배종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상사님, 아까도 이미 좀 과했는데 혹시 문제가 더 커지면. 시끄러워. 장태호는 그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오늘 내가 이 꼴을 당한 이유가 뭐야? 다 그년 때문 아니야. 그년만 없었으면. 그딴 영감탱이가 감히 나한테 그런 소리를 못했을 거라고. 배종민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오늘 밤 그 아버지란 사람 덕분에 우리 부대 군기가 얼마나 나약해졌는지 그의 입술이 일그러졌다. 그년 몸에 단단히 새겨줘야겠어. 여기가 어디인지, 누가 주인인지 말이지. 위병소 안병사 하나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상사님, 그래도 혹시 정말 저분이 어디 상부 쪽이랑 연줄이 있는 분이면 연줄. 장태호가 헛웃음을 터뜨렸다. 겨우 저 꼴을 하고 온 촌 늙은이가 무슨 연줄이 있다고 그래. 그냥 딸 걱정돼서 밤길 운전해 온 불쌍한 영감 하나일 뿐이야. 그는 손등으로 입술을 한번 닦았다. 오히려 잘 됐어. 그 정도로 겁이 없어 보이는 딸이라면.
아주 제대로 본때를 보여주면 다시는 입도 못 열게 되겠지. 그의 눈빛이 어둡게 가라앉았다. 배하사, 지금 당장 움직여. 오, 알겠습니다. 배종민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발걸음은 분명 망설임으로 무거웠지만 이미 방향을 바꾸기에는 너무 늦어 있었다. 위병소 문이 닫히며 짧은 정적이 다시 주변을 뒤덮었다. 어디선가 바람이 한번 세차게 지나갔다. 흙탕물 위, 김치와 양념이 뒤섞인 웅덩이 가장자리에서 작은 종이 조각 하나가 바람에 휘날리다 천천히 가라앉았다. 우리 딸 서윤이에게. 그 글자들이 흙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 부대 한쪽, 어둠에 잠긴 막사 안에서 한 병사의 머리채가 거칠게 잡아 끌렸다. 일어나, 오늘 네 아버지가 대단한 선물을 남기고 갔다. 장태호의 낮고 거친 목소리가 막사 안어둠을 찢었다. 그리고 청학부대의 연병장을 향해 누군가 끌려 나가기 시작했다. 연병장은 깊은 밤의 공기에 젖어 있었다. 차갑고 축축한 흙 냄새가 밑바닥에서 은근하게 올라왔고 멀리서 불어오는 산바람이 철조망을 스칠 때마다 희미한 금속 떨림이 파도처럼 번져갔다. 빛이라곤 연병장 한 구석에 서 있는 오래된 서치라이트 하나뿐이었다. 언제 꺼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나약한 불빛이었지만 오늘 밤만큼은 그 빛이 이 부대 전체의 운명을 바꾸는 무대 조명이 되고 있었다. 막사문이 거칠게 열리며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끌려 나왔다. 발이 땅을 질질 끄는 소리,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소리, 누군가의 소나기에 팔이 움켜잡힌 채 억지로 끌려가는 소리가 정적을 찢어 놓았다. 일어나. 장태호의 낮고 둔탁한 목소리가 밤 공기를 베듯 울렸다. 한서윤은 팔을 거칠게 잡힌 채 밖으로 끌려 나오고 있었다. 눈가와 뺨은 부어 있었지만 가장 크게 상처 입은 건 육체가 아니라 그녀의 자존심과 존엄이었다. 그래도 그녀는 단 한 번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눈빛은 흔들렸어도 꺾이지 않았다. 그 끈질긴 눈빛 때문에 장태호의 분노는 더 깊게 타오르고 있었다. 배종민 하사는 뒤에서 서윤의 팔을 붙잡고 따라오고 있었다. 소나귀에는 애매한 힘이 들어가 있었다. 억지로 세게 잡지도. 그렇다고 완전히 놓아주지도 못하는 입장이 그의 표정을 더 비틀어 놓고 있었다. 계속 끌려가기만 할 거야. 배종민의 목소리는 예상외로 떨리고 있었다. 서윤은 짧게 숨을 들이켰다. 괜찮습니다. 하사님, 저 견딜 수 있어요. 그녀의 대답에 배종민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다. 그 순간 앞서가던 장태호가 돌아보며 비웃듯 말했다. 뭐라고 속닥거려 배하사. 이병하고 정이라도 들었냐. 아닙니다. 그럼 입 다물고 제대로 모셔와. 목소리에는 훈계와 조롱 그리고 묘한 승리감이 함께 섞여 있었다. 연병장 중앙에는 오래된 철제 기둥 하나가 덩그러니 서 있었다. 벗겨진 페인트와 군데군데 솟은 녹 자국들이 세월을 말해주는 흔적이었다. 저기다. 장태호의 턱짓에 따라 배종민이 서윤을 그 기둥 앞으로 끌고 갔다. 서윤의 손목이 거칠게 기둥에 묶여가는 동안 그녀는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아버지라면 지금쯤 어디쯤 오고 계실까. 그 생각 하나만으로 두려움이 아주 조금 덜어지는 듯했다. 아버지는 항상 오는 사람이다. 연병장 서쪽 끝, 서치라이트가 닿지 않는 완전한 어둠 속에서 김진석 일병이 몸을 웅크린 채 연병장을 지켜보고 있었다. 손에 쥔 휴대폰은 땀으로 미끄러질 것처럼 젖어 있었고 손가락은 떨림을 멈추지 못했다. 그래도 그는 눈을 떼지 않았다. 지금 나가서 막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나부터 끝장나겠지. 스스로에게 그렇게 중얼거리면서도 그는 눈앞의 광경을 외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사령관님이 곧 오신다고 했어. 아까 전화기 너머로 들었던 목소리를 떠올렸다. 처음엔 한 아이의 아버지처럼 들렸던 그 목소리가 마지막에는 완전히 다른 결을 띠고 있었다. 드라이하고 정확한 어조, 상황을 통으로 내려다보는 사람의 말투. 곧 도착한다. 그렇게 말했지. 김진석은 연병장의 한가운데 묶여있는 서윤을 보지 않으려 일부러 시선을 조금 비껴두었다. 그녀가 겪고 있는 걸 정면으로 보는 것조차 그에겐 너무 버거웠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이미 한 가지 결심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사령관님이 도착하시는 순간 내 할 일은 딱 하나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은 말이 머릿속에서 다시 또렷이 떠올랐다. 지금부터 내 말을 그 쓰레기들 면전에 대고 똑바로 전달해. 대한민국 특수전사령관 한도윤 중장, 프로토콜 고스트 발동. 입술이 말라붙었다. 그러나 그는 그 한 문장을 이미 수십 번 되뇌었다. 부대 정문 쪽, 멀리서 낡은 세단 하나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엔진 소리는 조용했지만 밤의 정막 속에서는 그마저도 크게 느껴졌다. 핸들 뒤에 앉은 한도윤은 앞만 바라보고 있었다. 표정은 차분했다. 단지 그 차분함이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모든 분노를 가장 깊은 곳에 밀어넣은 결과라는 걸 그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을 뿐이었다. 오늘 밤 나는 사령관이 아니다. 그는 이미 여러 번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어떤 군법도 어떤 절차도 내 딸의 생명보다 앞설 수 없다. 부대 정문의 경계등 아래 경계병사 둘이 나치근 세단을 바라보며 눈을 크게 떴다. 아까 그 늙은 아버지, 돌아갔다고 생각했던 그가 다시 돌아오고 있었다. 세단이 고요히 멈춰섰다. 아버님, 아직 안 가셨습니까? 한 병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한도윤은 그를 바라보았다. 눈빛에는 피곤과 슬픔, 분노가 모두 섞여 있었지만 어느 것도 격하게 드러나진 않았다. 딸을 보러 온 아버지가 그렇게 쉽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긴 시간 동안 눌러 참았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병사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말을 한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자신들 역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문 좀 열어주겠습니까? 도윤이 담담하게 말했다. 병사 둘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묵묵히 철문을 여는 레버를 당겼다. 철문이 움직이며 내는 쇳소리가 깊은 밤에 길게 퍼져나갔다. 그 소리는 묘하게 어떤 장막이 거치는 소리처럼 들렸다. 연병장에는 여전히 서치라이트 불빛 아래 한서윤이 묶인 채 서 있었다. 바람이 몇 번이고 스쳐가며 그녀의 짧아진 머리카락과 군복 자락을 흔들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차갑고 거친 공기가 폐속을 긁고 내려갔다. 이야. 장태호가 서치라이트 아래로 걸어 들어오며 말했다. 그의 손에는 훈련 때 쓰는 철제 기압틀 하나가 들려 있었다. 이 정도면 정신이 좀 들었겠지. 그의 말투에는 훈련과 처벌, 폭력을 일부러 뒤섞는 기묘한 잔인함이 배어 있었다.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다가 천천히 눈을 들었다. 상사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그 말은 당신이 부당하다는 항의와 같았다. 장태호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뭐라고? 제가 어긴 규정이 뭔지, 문제가 된 행동이 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훈련이면 훈련답게, 징계면 징계답게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이성적인 요구가 가해자의 분노를 자극하는 순간이었다. 그래, 장태호의 입꼬리가 뒤틀렸다. 좋아, 그럼 하나씩 알려줄게. 네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도 같이 봐가면서 그가 기압틀을 들어 그녀 앞에 내던지려는 순간 거기까지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연병장의 공기를 갈랐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다. 막사와 본부 중대 사이 가장 어둡고 인적이 잘 드나들지 않는 통로. 그곳에서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조명이 닿지 않아 얼굴은 반쯤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지만 그의 발걸음 소리에는 묵직한 리듬이 있었다. 훈련병 둘은 그 소리만 듣고도 본능적으로 고추섰다. 서치라이트 불빛이 그의 얼굴을 스치며 지나갔다. 굵은 주름이 패인 이마, 굳게 담은 입, 깊게 가라앉은 눈빛, 한도윤이었다. 아버지, 서윤의 눈이 흔들렸다. 믿기지 않는 듯 입술이 먼저 그의 이름을 불렀다. 한도윤은 서윤의 목소리를 듣자 걸음을 조금 더 재촉했다. 서윤이 기둥에 묶인 모습을 보는 순간 그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지금 막 오신 겁니까?
장태호는 억지로 여유를 가장하며 말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아까 위병소에서의 그것과는 달리 눈동자 주변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간엔 면회가 누가 이 아이를 묶으라고 했습니까? 한도윤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그러나 그 안에는 얼마든지 폭발할 수 있는 분노가 차분하게 눌려 있는 느낌이었다. 부대 내부 규율에 따라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건 규율이 아닙니다. 그는 서윤에게 다가가 손목을 묶고 있는 끈을 살폈다. 살같이 벌겋게 파인 자국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한도윤은 한 번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천천히 매듭을 풀어내기 시작했다. 줄이 풀리는 순간 서윤의 팔이 축 늘어지며 그의 품 쪽으로 기울었다. 아버지. 갈라진 목소리가 나왔다. 한도윤은 그녀의 손목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다. 늦어서 미안하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지금까지 그가 버텨온 모든 죄책감과 후회가 한꺼번에 담겨 있었다. 서윤의 눈가가 뜨겁게 젖어갔다. 그러나 그 따뜻한 순간은 길게 이어지지 못했다. 아버님, 장태호가 다시 입을 열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건 정당한 규율. 한도윤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이 조용히 장태호를 꿰뚫었다. 그 눈빛을 마주한 순간 장태호의 등줄기를 알 수 없는 한기가 훑고 지나갔다. 당신은 한도윤이 천천히 말했다. 방금 멈출 기회를 이미 한 번 놓쳤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판결문과도 같은 무게가 실려 있었다. 바로 그 시각 연병장 어둠 속에서 웅크리고 있던 김진석의 손 안에서 휴대폰이 떨리기 시작했다. 우웅. 그는 놀라서 입술을 꽉 깨물었다. 액정을 확인하자 통화 중단 이후에 도착한 시스템 잔여 알림이 늦은 타이밍에 진동을 울리고 있었다. 그 의미 없는 알림에도 마치 한도윤이 다시 신호를 보낸 것처럼 심장이 더 세게 뛰었다. 지금이야. 지금 나가지 않으면 오늘 밤이 송두리째 달라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김진석은 어둠 속에서 몸을 일으켰다. 군화가 자갈을 건드리는 소리가 날카롭게 퍼졌다. 장태호가 그쪽을 돌아보았다. 야, 저기서 뭐 하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멀리서 낮고 묵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누두두두두. 처음엔 바람이 변했나 싶었다. 그러나 곧 대지를 울리는 진동처럼 명확한 소리로 바뀌었다. 아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누구나 알고 있는 소리였다. 그러나 이 시각, 이 장소에서는 도저히 들릴 리 없다고 믿고 싶은 소리. 헬기였다. 단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 땅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서치라이트가 흔들리고 연병장 위에 먼지들이 서서히 떠올랐다. 뭐야 이게... 배종민 하사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산줄기 뒤편, 검은 구름을 뚫고 어두운 실루엣들이 차례로 나타났다. 블레이드가 바람을 쓸어내며 어둠을 갈라붙는 모습이 점점 더 선명해졌다. 육군 특수전 UH-60 블랙호크. 2대, 3대, 4대, 적어도 6대 이상이 편대를 이룬 채 청학부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설마... 장태호의 입술이 달달 떨렸다. 저 영감이. 한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늦었군 내 부하들. 그 말과 동시에 가장 먼저 도착한 블랙호크의 측면에서 검은 로프들이 줄지어 떨어졌다. 그리고 그 로프를 타고 칠흑 같은 전투복을 입은 그림자들이 놀라울 정도의 속도로 지상으로 내려오기 시작했다. 707 특임대 1명, 2명, 3명, 순식간에 30명이 넘는 대원들이 연병장을 포위하듯 자리 잡았다. 소총의 총구가 흔들림 없이 장태호 일당의 가슴과 머리를 향했다. 레이저 포인터의 붉은 점들이 그들의 몸 위에서 조용히 춤추었다. 아무도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헬기에서 마치 평범한 등산복 차림의 한 남자가 로프를 타고 천천히 내려왔다. 다른 이들처럼 위장도 복면도 쓰지 않은 모습, 초라해 보일 수 있는 옷차림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제복보다도 더 위압적으로 보였다. 한도윤이었다.
그는 연병장을 가로질러 장태호를 향해 걸어갔다. 한 걸음, 한 걸음. 그 발걸음 소리만이 진동하는 헬기 소음 속에서도 이상하리만큼 또렷하게 들렸다. 장태호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도망친다는 생각조차 떠올릴 수 없었다. 당신 도대체... 그가 간신히 입을 열었을 때 한도윤은 대답 대신 그의 오른팔을 내려다 보았다. 흙탕물 속에 처박힌 김치통을 무자비하게 쳐냈던 바로 그 팔. 한도윤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그는 장태호의 팔을 잡아 비틀듯 꺾었다. 오두둑. 뼈가 비틀리는 소리가 헬기 소음 사이로 선명하게 들렸다. 에왓. 장태호의 비명이 밤 공기를 찢었다. 그러나 그 광경을 지켜보는 707 대원들의 눈빛에는 어느 정도의 냉정함이 서 있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한 남자의 분노가 아니라 이 군대가 그동안 외면해온 부조리에 대한 첫 번째 심판이라는 사실을. 연병장의 공기는 이미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다. 바람은 더 이상 그저 산에서 내려온 밤 공기가 아니었다. 오랜 세월 눌려있던 진실이 움직이기 시작한 날, 그 시작을 알리는 바람이었다. 헬기 소음이 연병장을 완전히 뒤덮고 있었다. 바람이 세차게 내려와 흙먼지가 일렁이고 707 특임대가 포위한 그 한가운데에 장태호 상사는 무릎을 꿇은 채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공기는 날 선 유리 조각처럼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다. 누구 하나 움직이지 않았고 누구 하나 소리를 내지 않았다. 헬기의 거친 바람조차 지금 이곳에서 벌어지는 장면을 조용히 바라보는 듯했다. 한도윤은 기둥 앞에 서 있던 서윤에게 잠시 시선을 주었고 그녀가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다시 장태호를 향해 돌아섰다. 일어서라. 단세 글자였지만 그 안에는 어떤 위압감도 어떤 분노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그저 묵직한 질량을 가진 문장처럼 장태호의 귓속에 떨어졌다. 장태호는 떨리는 무릎으로 천천히 일어섰다.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고 어떤 위협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다. 그가 평소에 휘둘러왔던 모든 폭력은 지금 이 순간 그의 뒤로 되돌아와 그 자신을 향한 그림자가 되어 있었다. 상사 한도윤이 입을 열었다. 내게 대답해라. 그는 아주 고요한 목소리로 물었다. 왜 내 딸을 이 시간에 연병장으로 데려왔지? 장태호는 목을 울리며 겨우 한마디를 짜냈다. 궁이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궁이 교육. 한도윤이 고개를 아주 천천히 기울였다. 어둠 속에서 그 움직임 하나가 더욱 서늘하게 느껴졌다. 궁이 교육이란 말이 편의점에서 막걸리 사듯 아무 때나 꺼내 쓰는 것인가? 그 질문은 엄격하게 말하면 호통이 아니었다. 하지만 장태호는 그 어떤 욕설보다 더 큰 압박을 느꼈다. 이병의 복종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문제가 어떤 문제지? 한도윤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깔끔하게 잘린 칼날 같아졌다. 정확히 말해봐라. 복종인가? 아니면 네 자존심을 건드린 것인가? 순간 장태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707 대원들의 총구는 모두 장태호와 그 일당을 향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가장 위험한 것은 지금 눈앞에 서 있는 남자 하나뿐이었다. 어떤 것이든. 한도윤은 말을 이었다. 네가 상관이라면 반드시 규정에 근거해야 한다. 규정 없이 감정으로 움직였다면 그건 교육이 아니라 폭력이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연병장 한쪽에서 누군가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났다. 김진석 일병이었다. 진석은 숨이 막힐 듯 떨리는 손을 붙잡고 어둠 속에서 앞으로 한 걸음 나왔다. 707 대원 몇 명이 그를 향해 반응하려 하자 한도윤이 손을 들어 조용히 제지했다. 괜찮다. 그 병사. 앞으로 나오게 해라. 진석은 마치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듯 천천히 걸어 나왔다. 장태호는 충격에 입을 벌렸다. 야, 김진석 네가 왜... 하지만 그의 말은 진석의 떨리는 목소리에 가려졌다. 보고 드립니다. 사령관님. 그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말을 이었다. 장태호 상사는 오늘 밤 규정에 근거한 징계가 아니라 개인의 감정과 보복 목적의 행위를 벌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진석에게 향했다.
서윤도, 배종민도, 기둥에 묶여있다가 풀린 이병들도 멈춰선 듯 숨을 죽였다. 그뿐 아니라 진석이 말을 이어갔다. 오랫동안 본부 중대 다수의 병사들에게 비공식적이고 과도한 행동을 반복해 왔습니다. 장태호가 벌컥 소리쳤다. 네가 감히. 하지만 한도윤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 소리는 공중에서 잘려나갔다. 민간에서라면 증언 하나로도 누군가의 삶이 움직인다. 그는 말했다. 하물며 군대라면 증언이 쌓일 경우 더 큰 법적 책임이 따라온다. 장태호는 한 발 물러섰다. 그제야 그의 눈동자는 분노 대신 공포가 비쳤다. 그는 뒤늦게 깨달았다. 이 남자, 내가 생각한 그런 평범한 아버지가 아니었다. 한도윤은 진석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 그 짧은 칭찬 한마디에 진석은 입술을 깨물며 어깨를 조금 떨었다. 지금까지 억눌렀던 두려움이 한꺼번에 빠져나오는 듯했다. 한도윤은 다시 장태호를 향해 섰다. 상사. 잠깐의 침묵. 네가 한 행동은 설명이나 변명이 아니라 책임으로 끝내야 한다. 장태호는 입술을 떨며 뒤로 물러났다. 사령관님. 잠깐만, 저도 나름대로 규.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순간 하늘을 가르던 헬기, 두 대가 서서히 고도를 내리며 연병장 바닥에 그림자를 드리웠기 때문이다. 그 그림자는 거대한 도장처럼 연병장 바닥에 찍혀 있었다. 단 하나의 상징, 심판의 그림자. 장태호 상사. 한도윤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 죄는 오늘부로 내가 아니라 이 부대의 모든 병사들에게 판단받게 된다. 장태호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707 특임대 대장이 앞으로 걸어 나와 짧게 외쳤다. 대상 확보. 그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특임대원 2명이 순식간에 장태호의 양팔을 제압했다. 배종민도 아무 저항 없이 붙잡혀 끌려갔다. 눈을 감고 있었기 때문인지 그의 얼굴에서는 어떤 한도와 두려움이 동시에 일렁이고 있었다. 연병장은 다시 고요해졌다. 헬기 소리조차 잠시 뒤로 물러난 듯 느껴졌다. 서윤은 풀린 팔을 가슴 앞으로 모으며 작게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그러자 손끝에서 아주 미세한 감촉이 전해져 왔다. 아버지의 손이었다. 괜찮냐? 그는 조용히 물었다. 서윤은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한 번의 고갯짓으로 이 긴 밤 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모두 허물어질 듯 흔들렸다. 눈물이 흘러내리려는 순간 한도윤이 서윤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이제 끝났다. 아버지가 왔으니까. 그는 그렇게 아주 짧고 진한 한마디를 남겼다. 그 말은 서윤의 무너졌던 심장을 단단하게 붙잡아주는 버팀목 같은 말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곁에서 부는 밤바람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조용히 예고하고 있었다. 707 특임대 대장이 다가와 말했다. 사령관님, 이 사안 상부와 국방부 전체가 뒤집힐 겁니다.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 준비되셨습니까? 한도윤은 서윤의 어깨에서 조용히 손을 떼며 말했다. 이제 시작이니까. 그 말에 대장은 짧게 고개를 숙였다. 연병장 위를 지나가는 바람이 어딘가 불길하고도 새로운 기운을 실어 나르고 있었다. 오늘 벌어진 일은 징계 사건이 아니라 군 전체를 뒤흔들 폭풍의 서막이었다. 새벽이 가까워지면서 하늘은 잿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연병장을 가득 채우던 헬기 소음이 조금씩 멀어지고 707 특임대가 장태호 일당을 호송하자 부대 전체는 마치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은 듯 정적에 잠겼다. 서윤은 담요를 어깨에 걸친 채 부대의 구급대원들에게 간단한 검사를 받고 있었다. 상처의 정도가 심각한지는 차후 정밀 검사를 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과 정신이 온전히 살아있었다는 사실이었다. 한도윤은 잠시 떨어져 서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마치 오래된 기억을 끄집어내듯 눈을 감은 채 짧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한숨 돌려도 되는가 아니었다. 그는 아직 깊은 어둠이 남아있음을 알고 있었다. 오늘의 일은 단순한 사고나 징계 문제가 아니었다. 그 배후에는 반드시 누군가 있었고 그 누군가는 이미 오래전부터 부대를 병들게 만들어 왔다.
707 특임대장은 조심스레 다가왔다. 사령관님, 방금 사단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뭐라고 하던가. 본부 측은 사령관님께서 현장에 직접 출동한 사실을 비공식 보고로만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마 몇 시간 안에 윗선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도윤의 시선이 짧게 흔들렸다. 즉, 국방부가 이 사건을 어떻게 다룰지 아직 모른다는 뜻이지. 그렇습니다. 특임대장이 낮은 목소리로 이어 말했다. 하지만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향은 하나입니다. 은폐다. 예. 대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상부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건 군 내부 사건이 외부로 흘러가는 겁니다. 특히 이번 사안은 사령관님의 직접 출동이라는 단어만으로도 언론에선 큰 사건으로 다루게 될 겁니다. 한도윤은 고개를 내렸다. 그 말은 충분히 알고 있었다.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건 대장이 말을 이었다. 상부의 시선이 사령관님에게 쏠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도윤은 대장의 말에 고개를 들었다. 내 말이 맞다. 시간은 많지 않다. 그때였다. 사령관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서윤이었다. 담요를 두른 채. 상처난 얼굴에 흐릿한 미소를 띄우고 있었다. 저 괜찮아요. 그 말은 완벽한 안정감과는 거리가 있었지만 아버지를 안심시키기 위한 말이었다. 한도윤은 그녀에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버지는 지켜주지 못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졌다. 너를 위험한 곳에 보낸 것도 나다.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버지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길이었어요. 그녀의 눈은 여전히 강했다. 하지만 그 강함 속에 지워지지 않는 공포의 잔상이 있는 것을 도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707 대장이 다시 조심스레 다가왔다. 사령관님, 본부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번엔 무슨 말인가? 특임대장급 회의를 지금 즉시 소집하랍니다.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로 봐서는 사령관님을 향한 직접 조사가 곧 시작될 것 같습니다. 서윤의 눈이 크게 뜨였다. 아버지를 조사한다고요? 왜요? 대장은 난처하게 답했다. 사령관님께서 부대 외곽의 비인가 작전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휘통제실을 이탈한 뒤 본인 판단으로 특수전력을 동원하신 부분은 군 규정상 매우 민감합니다. 서윤이 숨을 삼켰다. 하지만 그건 저를 구하러. 그렇기 때문에 더 복잡한 겁니다. 도윤이 조용히 말을 끊었다. 개인적 사유로 군 전력을 사용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 그 말이 끝나자 연병장의 공기가 한순간 무겁게 가라앉았다.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아버지가 책임을 지셔야 하는 건가요? 도윤은 웃음도 분노도 두려움도 담지 않은 표정으로 말했다. 책임은 언제나 내가 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연병장의 끝에 서 있는 헬기들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책임을 지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대장이 묻듯 고개를 기울였다. 그건 무엇입니까? 오늘 벌어진 일의 배후를 찾는 것이다. 도윤의 눈빛이 깊게 가라앉았다. 한두 명이 벌인 일이 아니다. 이 사고는 오래전부터 썩어온 부대 시스템이 결국 표면으로 드러난 것뿐이다. 대장이 숨을 들이켰다. 사령관님, 이건 위험합니다. 만약 상부에서 이 사건을 덮으려 한다면 도윤이 나직하게 말했다. 그 덮는 손을 잡아 끌어내릴 뿐이다. 그 말은 비장하게 말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사실처럼.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의 목소리였다. 서윤은 그의 옆에 서서 아버지의 흥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군의 권력보다도 더 큰 폭풍을 스스로 불러오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서윤이 입술을 떨며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도윤은 짧게 대답했다. 전투를 시작한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멀리서 부대 경계병이 달려오며 외쳤다.
사령관님, 사단본부에서 긴급 호출입니다. 즉시 이동하라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707 대장이 저음을 낮춰 말했다. 드디어 시작되었군요. 도윤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딸을 향해 말했다. 서윤아. 그녀는 눈을 들었다. 너는 이제 내가 하지 못한 일을 앞으로 해내야 한다. 그 말은 부드럽지만 동시에 엄중한 의미를 담고 있었다. 네가 견딜 수 있다면 이제 군대의 상처를 외면하지 말아라. 서윤의 목이 떨렸다. 그녀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꽉 잡았다. 도윤은 그 손을 마지막으로 쥐고 707 대장에게 말했다. 출발하지 오늘 밤부터 우리의 싸움이 시작된다. 헬기의 문이 열리고 프로펠러가 다시 빠르게 회전했다. 새벽 공기 속에서 먼지와 바람이 뒤섞여 흩날렸다. 지금 이 순간 한도윤은 단지 한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는 사령부의 조용한 그림자, 수많은 작전에서 살아 돌아온 전략가, 그리고 군 내부의 어둠을 드러내기 위해 나서는 한 명의 병사였다. 전장찬창은 멀리 있지 않았다. 오늘부터 그가 싸워야 할 곳은 군이라는 이름 아래 감추어진 모든 부패와 침묵의 벽이었다. 그리고 그 벽을 깨뜨리는 첫 파동은 이미 연병장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새벽의 공기는 차갑고 희미한 안개가 부대 외곽을 감싸고 있었다. 헬기의 프로펠러가 천천히 멈추며 굵은 바람을 쓸어내렸고 한도윤은 발을 내리며 사단 본부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이른 시각이었지만 본부 건물은 평소보다 훨씬 많은 불이 켜져 있었다. 군이 어떤 상황을 위기로 규정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징후였다. 사령관님, 이쪽으로 안내하겠습니다. 헌병 장교가 긴장한 목소리로 그를 인도했다. 본부 복도는 조용했다. 그러나 이상하게 공기가 무거웠다. 수십 명의 장교들이 오가는 평소와 달리 몇몇만이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들은 도윤을 보자마자 순간 움찔하며 눈을 피했다. 마치 그를 무언가 이미 결정된 사람처럼 바라보는 눈빛. 도윤은 속으로 짧게 중얼거렸다. 이미 사건이 전파된 모양이군. 본부 회의실 문 앞에 도착하자 장교가 경례를 붙였다. 사령관님, 들어가시면 됩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수십 개의 시선이 동시에 도윤을 향했다. 회의실 중앙, 긴 테이블에는 사단장, 연대장, 본부 주요 참모, 법무실 책임 장교 등이 모두 앉아 있었다. 그리고 테이블 우측 끝에는 도윤의 전속 참모였던 윤석진 대령도 자리하고 있었다. 도윤은 모든 얼굴을 한번 훑어보고 아무 말 없이 앞자리에 앉았다. 회의를 시작하시죠. 사단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사령관님, 오늘 새벽 벌어진 상황에 대해 국방부가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도윤은 눈을 깜빡이지 않은 채 말했다. 어떤 부분이 엄중하다는 건지부터 듣겠습니다. 사단장이 의미심장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첫째, 사령관님께서 공식 명령 라인을 벗어나 비인가 작전을 수행하신 점. 도윤은 미세하게 눈썹을 움직였다. 둘째, 사령관님의 직접 판단으로 특수전력의 일부가 동원된 점. 그리고 사단장의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아졌다. 셋째, 그 사유가 개인적 사적 목적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회의실 안에 정적이 흘렀다. 도윤은 팔을 깍지 낀 채 말했다. 내 딸이 위험에 처해 있었다. 전화로 직접 들었다. 그게 사적 사유라고 판단하는가? 몇몇 장교들은 시선을 피했다. 법무실 장교가 문서를 넘기며 말했다. 사실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군의 규정상 지휘관이 개인 사유로 병력을 움직이면 지휘체계 자체가 흔들립니다. 도윤은 짧게 숨을 내쉬었다. 그러면 내 딸이 구조 요청을 보내왔다 해도 사령관은 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인가. 법무장교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사단장이 부드럽게 말했다. 사령관님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국방부에서 이 사안을 사령관님 개인의 판단 문제로 몰고 가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회의실 안에 보이지 않는 힘이 끼어드는 느낌이 들었다. 도윤은 조용히 물었다. 누가 중심이 되어 움직이고 있나? 사단장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한 이름을 말했다. 6번 쪽에서
최현도 참모총장께서 직접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회의실 안공기가 식어갔다. 도윤의 눈이 가늘게 떨렸다. 역시 시작됐군. 참모총장 최현도, 군내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자랑하는 인물. 한 번 미움을 사면 평생 진급은커녕 연금조차 쉽게 받지 못하는 것으로도 악명 높았다. 하지만 단지 지역부대 사고 하나로 참모총장이 직접 나설 이유는 없다. 도윤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미 나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뜻이지. 사단장은 조심스레 말을 이어갔다. 국방부 차원의 감찰반이 곧 사령관님을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즉 조사가 시작된다는 거군요. 예. 도윤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때 옆에 앉아있던 윤석진 대령이 입을 열었다. 사령관님, 이번 조치는 예방 차원의 형식적인 절차일 수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지. 도윤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석진아, 상부가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건 이미 결과를 정해놓았다는 뜻이야. 윤석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회의실 공기 속에는 이미 판이 짜여 있다는 무언의 합의가 있었다. 법무실 장교가 마지막 문서를 내밀었다. 사령관님, 감찰반이 오기 전까지 사령관님은 모든 직무에서 일시 해제됩니다. 도윤이 그 문서를 넘겨보며 말했다. 즉 내가 여기서 더 움직이면 규정 위반이라는 거군.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단장이 조심스레 말했다. 사령관님께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조용히 계시는 것이 모든 상황을 수습하는 데 가장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다. 움직이지 말라는 압박이었다. 회의실 전체가 조금씩 도윤을 좁혀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도윤의 눈빛엔 변화가 없었다. 조용히 있으라. 그는 되뇌며 고개를 들었다. 그동안 그런 방식으로 수많은 문제들이 묻혀왔겠지. 사단장은 침을 삼켰다. 사령관님, 지금은 감정적으로. 감정이 아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짧고 날카롭게 잘렸다. 오늘 내 딸이 다친 이유, 그리고 그를 방조한 체계. 그 뒤에는 반드시 누군가 있다. 회의실 안 수십 명의 시선이 단 한 사람에게로 빨려 들어갔다. 한도윤, 그는 마치 오랜 세월 견고하게 묶여있던 사슬을 끊어내듯 천천히 말을 이었다. 나는 그 배우를 밝히고 나서 조사를 받겠다. 윤석진 대령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사령관님, 그 말은 곧 직무 해제 상태에서도 나는 멈추지 않겠다는 뜻이지.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사라졌다. 사단장이 고개를 젓고 말했다. 사령관님, 정말 위험한 말씀입니다. 위험한 말이 아니라. 도윤은 천천히 일어섰다. 이미 시작된 전쟁이다. 그리고 문을 향해 걸음을 내딛었다. 회의실 안창교들이 일어나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도윤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문이 닫히는 순간 윤석진 대령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사령관님, 제발 무사하시기를. 본부 밖으로 나오자 서늘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7107 특임대 대장 이태우가 채 기대 서 있었다. 그는 도윤에게 조용히 경례했다. 회의는 어떻게 됐습니까? 도윤은 건조하게 대답했다. 직무 해제야. 이태우는 고개를 떨구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는 않다. 도윤이 말했다. 지금부터 우리가 먼저 움직인다. 이태우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목표는 무엇입니까? 오늘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한다. 도윤은 차문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장태호 같은 개인이 벌인 사건이라면 여기서 끝났을 것이다. 잠시 멈추었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이어 말했다. 하지만 그가 감히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었던 이유가 부대 내부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그를 보호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라면. 이태우의 눈동자가 날카롭게 변했다. 그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말은 전투 개시의 신호와 같아졌다. 우린 지금부터 부대 내부에 숨어있는 그림자를 찾는다. 새벽 하늘이 점점 밝아오고 있었다.
오늘 벌어질 일들은 군이라는 조직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지를 드러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도윤은 그 상처의 중심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차량이 사단 본부를 떠난 지 10분 남짓. 대지는 서서히 새벽빛을 머금고 있었고 도로 가장자리의 가로등은 하나둘씩 빛을 잃고 있었다. 하지만 한도윤의 시야 속 풍경은 환해지는 아침과는 전혀 다른 빛깔이었다. 머릿속에서는 연병장에서 들려오던 서윤의 떨린 숨소리, 김진석 일병의 절박한 보고, 그리고 회의실의 무겁고도 찬 공기가 한꺼번에 뒤섞여 돌고 있었다. 사령관님, 운전석에 앉아있던 이태우 대장이 말했다. 북진사단에서 확보한 장태호 상사의 진술이 조금 전에 제게 전달됐습니다. 내용은 자세한 기록은 아직 정리 중이지만 그가 반복적으로 언급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아, 누구냐? 이태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우린 혼자 한 게 아니다. 윗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계속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도윤의 눈빛이 조용히 떨렸다. 그 윗선의 이름은 정확히 말하진 않았습니다. 이태우가 조심스레 답했다. 대신 그 사람은 이 부대뿐 아니라 전역의 변경 시스템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 말은 사실상 하나의 이름을 가리키고 있었다. 최현도 참모총장.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동쪽 하늘이 연하게 붉어지고 있었다. 잠시 후 그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본부에서 보내온 감찰반이 오늘 안으로 나를 소환하려 할 것이다. 예,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들보다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 이태우는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도윤은 서류 가방에서 하나의 주소가 적힌 문서를 꺼냈다. 장태호가 자주 드나들던 외부 건물 목록이다. 군시설이 아닌 곳들. 군시설이 아니면 감찰반도 추적하기 쉽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야 한다. 도윤은 눈을 가늘게 떴다. 그곳에서 오늘 밤의 사건을 계획한 자와 연결된 실마리를 찾는다. 도심에서 멀지 않은 산업단지, 외곽.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새벽 공기는 철제 건물과 적재함 사이로 차가운 안개를 흘리고 있었다. 한도윤과 이태우 대장은 평범한 물류창고처럼 보이는 건물 앞에 차를 세웠다. 여기입니까? 그래, 장태호 상사가 개인 용무라며 한 달에 4번씩 들렀던 곳이다. 하지만 용무 내용은 신고되지 않았다. 군간부가 신고하지 않은 외부 출입을 규칙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미 그것만으로도 비정상적인 일이다. 도윤은 문을 밀었다. 창고 내부는 어둠 속에 잠겨 있었지만 한쪽 벽에서 희미한 전자장치의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이건 군사 장비인가요? 이태우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민간 구역에 설치되어선 안 될 것들입니다. 벽면 일부는 서류들이 굳게 고정된 상태로 정리되어 있었고 보안함에는 군 내부 보고서로 보이는 문건들의 제목이 어렴풋하게 보였다. 여기 있는 것들 전부 사단 내부 기밀이군. 도윤은 문을 천천히 닫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이것을 제공한 사람도 군 내부일 수밖에 없다. 그때 창고 뒤편에서 미세한 기척이 들려왔다. 찰칵. 둘은 동시에 몸을 낮추었다. 발소리는 단 한 사람, 그리고 그 발소리는 정확히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나오십시오. 도윤이 낮게 말했다. 그 말이 끝나기 전 창고 기둥 사이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다. 그 사람은 도윤에게 너무도 익숙한 얼굴이었다. 윤석진. 도윤은 놀라움과 의심이 동시에 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윤석진 대령은 본부 회의실에서 누구보다 도윤의 입장을 염려해 보였던 인물이었다. 그가 침착한 얼굴로 말했다. 사령관님, 여기까지 오셨군요. 설명해라. 도윤이 말했다. 왜 네가 이곳에 있는지. 윤석진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사령관님께서 이곳을 찾으실 줄 알고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 말은 경고처럼 들리면서도 도움처럼 들렸다. 도윤은 말을 아꼈다. 윤석진은 서류 몇 장을 꺼냈다. 여기 있는 문서들. 이곳에서 나온 모든 자료는 누군가가 장태호라는 이름을 이용해 군 내부 특정 인사들의 명령을 전달하고 또한 지워온 흔적들입니다.
누군가라니 도윤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그게 누구인지 말해. 윤석진은 입술을 꼭 다물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그는 마침내 말했다. 참모총장실입니다. 이태우가 숨을 들이켰다. 도윤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이다. 윤석진은 조용히 말했다. 사령관님, 총장실은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이 지역 부대를 실험대처럼 이용해 왔습니다. 인사, 훈련, 권력 구조의 재배치를 위해 일부 간부들을 비공식적으로 움직여 왔습니다. 도윤의 손이 옅게 떨렸다. 그럼 오늘 서윤에게 일어난 일도 윤석진이 고개를 숙였다. 직접 명령은 아니었겠지만 그 구조 안에서 방치되어 온 결과입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 깊숙이 내려앉았다. 한도윤은 짧게 물었다. 넌 왜 이걸 지금 내게 말하는 거지? 윤석진은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이 체계 안에 있었습니다. 도윤은 눈을 가늘게 떴다. 하지만 사령관님의 딸이 피해를 입는 것을 보고 이제 더는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은 죄책감, 두려움, 결심이 뒤섞인 고백이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윤석진이 말했다. 이 서류들이 총장실이 움직였다는 유일한 흔적입니다. 도윤은 천천히 서류 뭉치를 들었다. 이야기는 이제 한 개인을 넘어 조직 전체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었다. 사령관님, 윤석진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조심하십시오. 총장실은 이미 사령관님을 위험 요소로 판단했습니다. 그 경고는 두려움에 찬 것이 아니었다. 오랜 고뇌 끝에 나온 진심이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해줘서 고맙다. 윤석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창고 밖으로 걸어 나갔다. 그 뒷모습은 마치 오랜 굴레에서 벗어나려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리고 도윤은 손에 쥔 서류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 이제는 숨겨진 진실을 꺼낼 차례다. 이태우가 물었다. 사령관님, 우린 이제 어디로 움직입니까? 도윤은 결정된 듯한 얼굴로 말했다. 총장실이다. 그 말은 전투명령처럼 단단했다. 이 서류의 진실을 그 사람 앞에서 직접 묻겠다. 둘은 창고 밖으로 나왔다. 어느덧 새벽 안개가 걷히고 첫 햇빛이 창고 지붕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그러나 그 빛 아래로 한도윤의 그림자는 길고 더 깊게 드리워졌다. 그는 이제 군 내부의 가장 높은 곳으로 향해 가고 있었다. 그곳에는 서윤을 위협한 모든 사건의 최종 조종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 조종자와의 대면은 곧 군 전체가 흔들릴 충격으로 이어질 것이다. 바람이 잔잔하게 불어왔다. 도윤은 조용히 차문을 열며 말했다.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드러내자. 빛은 점점 더 밝아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향하는 곳은 어둠의 중심이었다.